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월 국회 첫날 야당이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인데요. 여당 입장에선 그때보다 더 수용하기 힘든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법안들만 골라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8월 국회 첫날 야당은 단독으로 노조 파업 시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입니다. 야당은 22대 개원 2달 만에 대통령 거부권 법안을 5번째 재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 있는 민생 정치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21대 법안보다 내용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노조들이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했고 1인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도 노조 결성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주는 조항도 신설됩니다. 경영계는 불법 파업이 늘어날 거라며 반발했고 여당도 반대했습니다.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 단독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의 무한 굴레는 8월 국회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70년대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새 지도부에 70년대생들을 전진 배치하며 당의 세대 교체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선거철에만 반짝 운영하던 당 인재영입위원회를 대표 직속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위원장에는 젊은 인사 등용을 검토 중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0년대생들을 지도부에 전진 배치합니다. 오늘 발표된 임명직 당직자 5명 중 70년대생들은 3명, 대변인과 홍보본부장으로 유력 검토되는 박상수, 장서정 2사람까지 더하면 지도부 절반 가까이가 70년대생으로 꾸려집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1973년생인 한동훈 대표가 된 만큼 자연스레 지도부 세대 교체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인재영입위원회를 주목해달라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인재영입에 당의 사활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 임박해서 인재영입위원회가 후보를 영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는데요. 상설화하고 강화해서 상시의 인재 발굴과 영입 교육에 당의 사활을. 한 대표는 당 인재영입위원회를 대표 직속으로 둘 예정인데 위원장으로 젊은 보수 인사를 검토 중입니다. 청년 정치인들이 영입부터 교육, 육성, 그리고 선거 출마까지 당이 책임지도록 인재영입 시스템을 꾸리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청년 인재 영입과 당 차원에서 육성은 우리 당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자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청년 인사를 영입해도 관리를 못 받아 다 놓쳤다며 보수 전사를 키우는 올케어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게 대표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자, 오늘 같은 폭염에 사람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 있습니다. 이 부산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는 공지에 모여든 건데 결국 한 20대 여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건물 로비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건물 밖에도 인근 지하철역까지 수백 미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행복주택 자녀 세대 청약을 위해 2천여 명이 부산 도시공사를 찾은 겁니다. 대기하던 사람들 간 몸싸움까지 벌어지자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정리합니다. 예상 인원 500명보다 4배 많은 인원이 방문하자 청약 접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현장 접수만 받다 보니 혼란은 더 컸습니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접수는 34도에 달하는 폭염 속에 4시간 넘게 대기해도 기약이 없었습니다. 뙤약 배달에 기다리던 한 여성은
결국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렇게 땡볕에 서 있다가 사람 쓰러지고 이러는데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긴 대기에 접수 순번이 뒤엉키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결국 오늘 접수 신청을 취소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일정과 선정 방식을 다시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광주 조선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낙뢰 사고가 났습니다. 연수를 받으러 온 30대 교사가 낙뢰를 맞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기를 맞았다는 그 신고를 받고 부고 출동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그렇게. 30대 교사는 맥박과 호흡이 돌아왔지만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광주에서는 오늘 40여 차례 낙뢰가 발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요즘 여름 휴가철이죠. 보통 더위를 피한다는 뜻에서 피서를 떠난다고 하는데 요새는 전국 어딜 가나 너무 덥습니다. 경기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 더위에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어제 2018년 이후 6년 만에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선 경기도 여주. 오늘도 여주와 양평은 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었습니다. 의왕도 38.8도를 기록하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평야가 넓게 펼쳐진 지역이어서 햇볕을 지속적으로 받아 기온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도 오늘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올랐습니다. 낮 한때 소나기까지 내리며 습도까지 치솟아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휴가철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선풍기와 양산으로 더위를 피해보려고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It's hotter here than San Diego, but this is very humid. So humidity is like really bad. I don't like humidity. Like yesterday, it was very hot, so I just like stayed inside and just slept. Weather is very hot, but it's kind of wet also, and I feel good. I don't feel bad with this weather. May have problem with the weather when it's very hot, but I think you can go in some cafe or restaurant. 이번 폭염은 고온의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으며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더위는 최소 열흘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오는 15일까지 아침 기온이 23에서 27도, 낮 기온은 30에서 35도를 오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자, 요즘 건강한 사람도 이러다 쓰러지겠다 싶은 더위입니다. 실제 온열 질환 환자가 1,690명이나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폭염을 잘 견디려면 어떤 옷을 입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지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이은 폭염에 온열 질환 사망자가 주말에만 5명 늘어 올 들어 14명입니다. 온열 질환자 수도 1,690명으로 늘었습니다. 폭염에는 어떤 옷차림이 좋은지 실험해봤습니다. 오후 3시쯤 색깔만 다른 같은 소재의 반팔 티셔츠를 야외에 뒀더니 검은 옷은 37.8도, 흰 옷은 36.5도로 1도 넘게 차이가 납니다. 잠시 바람이 불어 시원해져도 온도차는 여전합니다. 옷색이 밝을수록 열을 덜 흡수해 상대적으로 시원한 겁니다. 비대던지가 반사되다 보니까 흡수되는 비대던지가 적어서 열도 적게 흡수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덥지 않은 날씨엔 소량의 땀을 잘 흡수하는 면 소재가 적합하지만 요즘 같은 폭염엔 땀을 빨리 증발시키는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섬유가 더 낫다는 조언입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입을 때는 안에 면, 러닝 같은 거 입으면 효과 없어요. 바로 후판 속건 소재가 피부에 닿아서 그 흐르는 땀을 증발시켜야죠. 또 옷을 헐렁하고 적게 입어 통풍이 잘 돼야 시원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역대급 폭염에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해 폭염 대처 상황을 점검합니다. 폭염을 재난에 포함한 2018년 이후 첫 파견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몽골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승객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기내식이 쏟아지고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최근 잦아진 난기류 사고를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내식이 쏟아져 바닥에 뒹굴고 음식물이 천장까지 튀었습니다. 어제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해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안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난기류를 맞닥뜨린 건데 15초간 기체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면서 승객 10여 명과 승무원 4명이 다쳤습니다. 대한항공은 기내에 비치된 소염 진통제 등을 제공했고 공항 착륙 직후 대기 중인 의료진이 부상자들을 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난기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도 세지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항공사가 올 1분기 맞닥뜨린 난기류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80% 늘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이 커질수록 난류 발생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내리는 호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니까 난기류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에선 난기류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영국 런던발 싱가포르 항공은 태국 방콕에 비상 착륙하며 70대 남성 승객 1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우루과이로 향하던 에어 유로파 여객기에선 승객이 화물칸에 빨려 들어가는 등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상하기 어려운 난기류 발생이 잦다며 안전벨트 상시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명문대를 포함한 수도권 대학 중심의 연합 동아리가 마약 유통 경로가 됐습니다. 동아리 회장인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주축이 돼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가 적발된 건데요. 이혜주 기자입니다. 길거리에서 크게 음악을 켠 채 일렬로 춤을 추고 노래에 맞춰 차문을 여닫는 대학생들. 지난 2021년 서울대와 고려대 등 명문대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친목 목적 연합동아리 활동 모습입니다. 검찰이 이 동아리 회원 중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14명을 적발했습니다. 범행은 재작년 12월부터 1년 동안 카이스트 대학원생인 동아리 회장 A씨를 주축으로 이뤄졌습니다. A씨는 동아리 임원진과 함께 마약을 산 뒤 회원들에게 2배 가격으로 되팔아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 돈으로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술자리를 열어서 회원을 모집하며 동아리를 300명 규모로 키웠습니다. 회원들에게 대마에서 시작하여 MDMA, LSD, 환각버섯, 필로폰 등 점점 강한 마약을 단계적으로 퍼뜨리고 투약 장소는 놀이공원, 제주도, 태국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텔레그램에서 얻은 정보를 공유하며 말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조사 대응 방법이 있어. 일단 최대한 모른다고 해야 돼. 핸드폰 포렌식, 너 핸드폰 증거 안 보여줘도 돼. 검찰은 A씨가 얻은 범죄 수익을 동결하고 마약 범죄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서울 영등포에 있는 현금 인출기 6대에서 4억 원의 돈이 사라졌는데요. 돈을 훔친 건 현금 인출기를 관리하는 보안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강원도 야산에 묻어둔 돈을 찾으러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최재원 기자입니다. 한밤중 어두컴컴한 산속. 경찰이 삽을 들고 흙을 파헤칩니다. 잠시 후 비닐 꾸러미가 나오는데 그 안에는 검은색 가방이 들어있습니다. 지퍼를 열자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수두룩합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경비보안업체 직원인 40대 남성이 ATM기에서 훔친 돈입니다. 남성은 이 ATM기들을 포함해 일대 6개의 기계에서 현금 4억 원을 넘게 뽑았습니다. 자신이 보안업체 직원인 점을 이용해서 이 기기 문을 열고 돈을 빼낸 겁니다. 이상이 있다고 이렇게 왔다고 해갖고 정복을 하고 와가지고 하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열어준 것 같아요. 남성은 열흘 동안 택시를 바꿔 타며 대전, 대구, 창원 등 전국을 떠돌았는데 경찰은 CCTV 추적 끝에 지난 1일 강원도 원주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묻어놓은 현금 가방을 찾기 위해 산을 오르다 잠복해 있던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훔친 돈 가운데 8천만 원을 쓴 남성은 빚을 갚기 위해 ATM기에서 돈을 빼냈고 일부는 유흥에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그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인천 전기차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차량 주인은 화재 사흘 전에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과 국가수는 갑자기 불이 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차량이 지게차에 실려 지하 주차장을 나옵니다. 뒤이어 이 차량의 바퀴와 부품도 밖으로 옮겨집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최초 발화점으로 지목된 전기차입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이 전기차를 인천 서부경찰서로 옮겼습니다.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배터리를 분해도 해보고 그 안에 무슨 모듈 같은 게 있어요. 저장 장치, 뭐 충전 여부 이런 거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지 봐야 돼요. 해당 전기차 차주는 화재 발생 사흘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 7시 16분쯤 아파트 지하 주차장 1층에 주차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주차한 뒤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전 중도 아니었으며 일반 주차구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차 뒤 59시간 만에 불이 갑자기 난 건데 경찰 조사 결과 주차된 사흘 내내 특별한 외부 충격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전 용량이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면 항상 불안하거든요. 두 번째는 셀 자체가 불량이 생기는 거죠. 이번 화재로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 일부 입주민들은 여전히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피부따위 같은 데 지금 화장지로 이렇게 싹 닦아보니까 막 시큼하게 많이 묻어있더라고요. 국가수의 정밀 감식 결과 등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는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우버 택시에 탄 승객이 운전기사에게 느닷없이 후추 스프레이를 뿌려서 논란입니다. 인종차별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우버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여성 승객이 전화 통화를 하는 앞자리 운전기사를 빤히 쳐다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사의 눈에 정체 모를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기사가 안전벨트도 풀지 못한 채 허겁지겁 내리려 하는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깜짝 놀란 친구가 뒤늦게 말려보지만 차를 멈추려고 다시 차에 탄 기사를 막아서기까지 합니다. 친구가 막아보지만 이 여성은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Why did you do that? 여성이 뿌린 것은 호신용 후추 스프레이로 뉴욕 경찰은 이 승객을 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우버 기사인 마흐무드 씨는 단순 폭행이 아닌 혐오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버를 포함한 뉴욕 내 택시는 총 92,700여 대로 운전기사의 90%는 이민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ostly passengers not respect unlike taxi drivers. 시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Crazy that it happens in New York City, that a place everybody travels to and goes to, and you have an attack like that's really scary. And New York City is the melting pot of the world. Everyone that lives here is very comfortable living with everyone else that lives here. 우버 측은 가해자의 우버 사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겠다며 경찰 조사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대만은 중국 침공의 공포에 뒤덮였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걸 가정한 드라마 예고편이 공개되면서인데요.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중국 해군함선 위에 헬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합니다. 드디어 중국 전투기와 헬기가 대만 상공을 가로지릅니다. 中国以搜救为名封锁了台湾海域。 사이버 공격으로 대만 주요 시설이 마비되기도 합니다. 결국 7일 만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섬 상륙에 성공합니다. 민간 프로덕션이 제작을 맡은 대만 드라마 제로데이 어택의 예고편입니다. 내년 10부작 방영을 앞두고 18분 분량의 예고편이 공개됐는데 대만인들은 침공이 곧 일어나기라도 할 듯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重要是我们跑不了，我们没地方跑，大家应该要真正的去正视这些问题了。 他能给的帮助不多，
불안감은 투자 열풍으로 번졌습니다. 대만에 있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를 지키면 안전할 것이라며 주식 사모으기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TSMC 주식의 소액주주 거래량은 올해 초와 비교해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我们现在很多人呢会把他的生命呢跟台积电绑在一起，反正呢他的生命跟财产，反正台积电完的话，我们也完了。 친중 성향인 대만 야당은 정부가 드라마에 과도한 예산을 지원해 불안을 부추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억지 설정의 드라마가 평화를 잃은 대만 해협의 끔찍한 모습만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미국이 이르면 오늘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주요 7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 국가들의 만류에도 이란은 보복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문예빈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을 화상으로 불러 모은 것은 현지 시각 어제.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란의 보복 공격이 24시간에서 48시간 내 시작될 수 있다며 이란과 헤즈볼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지 않도록 외교적 압력을 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안보회의를 열었고 중동 지역에 전략 자산을 추가 배치하는 등 이란 압박에 나섰습니다. We've now added additional naval and air assets to the region to help defend Israel again. 중동 내 친서방 국가로 불리는 요르단의 아이만 사파디 외교장관도 이란을 방문해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에게 보복 공격을 만류하는 등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보복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아랍 국가들로부터 보복 공격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전쟁이 나도 상관없다며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강경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공항은 탈출하려는 여행객들로 인산인해입니다. On a eu un peu peur par rapport aux affolements sur les chaînes qui étaient présentées, enfin les mails qu'on recevait, etc.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영국 등 각국 정부도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있는 자국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우리 쪽 최전선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해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내부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박수를 받으며 걸어 나옵니다. 연단 한쪽에는 미사일이 전시돼 있고 앞마당에는 이동식 발사대가 도열해 있습니다. 북한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우리와 맞닿아 있는 최전선에 배치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한 기념식을 어제 평양에서 열었습니다. 초강력을 더욱 절대적이며 불가역적인 것으로 다져나감으로써 적대 세력들이 무력을 사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전쟁 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압도적으로 강화해 나갈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이동식 발사대가 수도권 정밀 타격이 가능한 근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라형의 발사대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KT짐을 닮은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100km대로 탄도미사일 중 가장 짧고 고도도 20km대로 낮아 탐지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홍수 피해로 흉흉해진 민심을 다잡으려는 의도와 함께 일각에서는 핵무기를 방사포처럼 쏘겠다며 한국에 위협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과 재래식 전력의 능력을 결합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려는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는 3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번엔 김주애를 따로 부각시키지는 않아 인민 반응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 사상 최악의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 2600선이 순식간에 한때 240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크까지 연이어 발동됐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대만 등 다른 아시아 증시도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권갑구 기자입니다.
오늘 증권시장은 시작부터 폭락세였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2,600선이 무너지더니 오후 들어 장중한 때 2,40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5% 이상 하락하자 거래를 5분간 정지하는 사이드카를 발동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락세가 8%까지 확대되자 거래를 20분간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서킷 브레이커 동시 발동은 코로나19가 발발했던 2020년 3월 19일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코스피는 역대 최장 하락폭을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역시 11% 넘게 하락하며 60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주가 폭락으로 오늘 하루에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23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형 기술주 실적 부진 등이 겹치면서 시장의 공포심을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다, AI 성장 우려다, 그러다가 이제 경기 침체 공포까지 좀 시장을 휘두르고 있는데 악재가 악재를 그러니까 서로 공포심을 키울 수 있거든요. 일본 니케이 지수와 대만 가권 지수도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자 사흘 전 증시 하락을 일시적 현상이라고 했던 정부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긴급회의를 갖고 필요하면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각구입니다. 역대 최악의 폭락에 투자자들의 공포심이 극에 달한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10% 안팎씩 뚝뚝 떨어졌는데요. 특히나 개미 투자자들 불안감이 큽니다. 안건우 기자 보도 보시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투자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주라 불리는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10.3% 빠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없었던 낙폭입니다. 시총 2위 SK 하이닉스도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7월 고점보다 35% 넘게 빠진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나홀로 받아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로 주식 투자에 나선 직장인이나 재테크로 주식을 샀던 개인 투자자들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충격이라는 반응입니다. 많이 좀 당황은 했죠. 왜냐면 이 정도까지 데미지가 있을 줄은 몰랐었어요. 근데 너무 데미지가 크네요. 투자도 많이 했는데 손실도 많이 크고 최근에 좀 이제 장 좋아진다 싶었는데 이게 바로바로 툭툭 떨어져 버려. 온라인 주식 토론방에서도 1년 동안 오른 주가가 이틀 만에 도로 아미타불 됐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하다는 투자자들의 하소연이 하루 종일 쏟아졌습니다. 돈을 빌려 주식을 산 개미 투자자, 이른바 빚투족들의 공포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담보된 주식의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강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어 주가가 더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에 돈을 빌려 투자한 금액은 올 초만 해도 17조 원대였다가 최근 19조 원대로 늘었습니다. 증시 폭락의 패닉이 확산되면서 증권업계 일각에선 코로나19 때처럼 정부의 반대 매매 유예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경제 전문가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 깜짝 놀랐어요. 네. 완전 검은 월요일 증시가 폭락했는데 일단 주식 투자자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좀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주가가 조정된 배경을 요약해 보면 네. 세 가지거든요. 미국 경기 침체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네. 거, 과도한 침체. 두 번째는 중동 불안이 고조되는 거 아닌가. 네. 세 번째는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그동안에 엔캐리가 미국으로 집중됐던 그 자금이 다시 청산되면서 오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감인데 네. 이 공포감이 더 커질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네. 추가적으로 더 긴장하셔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좀 네. 살펴보죠. 네. 일본 증시도 폭락을 했어요. 아시아 네. 증시가 패닉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증시도 일본 증시 역사상 가장 강하게 낙폭을 보였고요. 네.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과도한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강하게 인식됐던 그 기간이 코로나19 때 네. 2020년 3월 달
그때 낙폭하고 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IMF 외환위기 때 네. 이때 이후로 지금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이 아니라 네. 이걸 포함해서 역사상 가장 큰 낙폭으로 주가가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이 네. 증시 폭락이 일시적인 거냐 네. 아니면 당분간 계속 이렇게 폭락세가 이어질 거냐 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일시적이다에 조금 무게를 두고 아, 싶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증시에서 나타난 이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 때문이에요. 네. 실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가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만큼 더 강한 경기 침체가 진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역시 두 번째, 중동 불안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네. 중동 불안으로 인해 야기될 그 위협이 뭘까요? 국제 유가가 100달러로 치솟는 거죠. 근데 아직 치솟지 않았거든요. 네. 치솟을 수 있겠다라는 공포감이에요. 그러니까 공포감을 느낄 때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는 거거든요. 네. 그때 주가가 급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포감 때문에 형성된 주가이기 때문에 그 공포감이 완화된다 한다면 다시 반등할 만한 여지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럴 때랑은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실물 경제적으로 네. 전혀 다른 경제임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네.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2008년 미국 경제가 GDP가 2%가 넘게 빠졌습니다. 네. 경제가 역성장한 거예요. 네.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도 2%가 넘게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역사상 2%가 넘게 마이너스 성장한 건 그때가 유일한 거예요. 두 번입니다. 근데 지금 24년 경제는요. 역성장이 아닙니다. 네. 2.5%로 성장하는 국면입니다. 네. 다만 성장세가 옛날만큼 견조하지는 못할 거야 하는 그런 지표들이 발표된 것뿐이거든요. 네. 실제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인지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년 팬데믹 때랑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예요. 위기. 네. 경제 위기일 때고요. 지금은 경기 침체라는 단어지 경제 위기랑 경기 침체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것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미국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좀 네. 나아질 거다. 네. 네,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해결책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생물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진척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생기죠. 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확보되니까 네. 소비를 또 늘립니다. 네. 소비를 늘리다 보면 기업들이 더 투자하고 싶죠. 네. 이게 경제 선순환 구조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9월부터는 금리를 인하해서 경제 선순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가 좀 둔화되다가 다시 좀 견조한 회복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김강석 교수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사설 경호업체 연예인 과잉 경호가 도마 위에 올랐죠. 허가를 받지 않은 자격 미달 업체 수천 곳에 달합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당장 일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는데요. 현장 카메라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과잉 경호가 논란이 되고 있죠. 일부 경호업체는 무허가에다 1일 아르바이트생을 뽑아 경호 인력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출국 현장을 보려고 모인 수십 명의 팬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경호원과 뒤엉키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팬들은 경호원이 욕설 섞인 막말을 하거나 거치게 밀어 넘어뜨리는 등 과잉 경호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합니다. 꺼지라고 하면 이게 폭력적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상황이 맞지 않게 하지도 않은 데가 너무 예쁘고. 극성 팬들의 무질서한 모습도 문제지만 일부 경호원들의 과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경호원에게 맞아 다쳤다거나 여권 검사를 당했다는 등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경호원들은 현행법에 따라 경호 관련 이수증을 따야 합니다.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과잉 경호를 하지 않도록 교육받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과잉적으로 지나치게
경호하게 되면 그런 동영상들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될 수 있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무허가 경호업체들도 문제입니다. 경찰청 허가 없이 생겨난 업체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인력을 뽑아 쓰는데 이런 곳이 수천 곳에 달합니다. 직접 만나본 업체 관계자는 관련 경험이 없어도 당장 일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오늘 야간 당장이다. 경력은 제 경력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거는 이 바닥의 현실입니다. 경비 이수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스텝인 척하고 스텝 조끼만 차고 숨어 있다가 안전기에 검사 끝나면 나와서 경호 일을 하는 거예요. 강력범죄와 테러 위험이 늘면서 경호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자격과 전문성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장 카메라 백수호입니다. 김포공항을 서울 김포공항으로 변경하겠다. 올해 초 서울시가 밝힌 계획이죠. 하지만 김포시가 반대하고 다른 지자체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계획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해 초 서울시는 김포공항의 명칭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을 서울 김포공항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그걸 좀 한번 현실화시켜보자. 이름을 바꾸고 국제선도 늘려서 공항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함께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행정구역상 김포공항이 속해 있는 다른 지자체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김포공항은 서울 강서구 외에 활주로 등 일부 구역은 인천 계양, 경기 부천, 김포에 속해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명칭 변경을 요청하면 국토교통부가 심의해 결정하는데 관련 지자체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김포시는 김포공항 이름 자체에 역사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인천 계양구는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계속 설득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연내 변경은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포공항 외에도 서울 둘레길과 33번째 한강대교 역시 관련 지자체들 간 이름 쟁탈전으로 갈등이 한창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들의 통신 자료를 전방위로 조회한 사실이 이 뒤늦게 당사자에게 통지되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사찰을 했다, 이 독재의 민낯이다라고까지 했는데요. 이 검찰은 합법적인 단순 조회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박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보좌진, 언론인을 대거 통신정보 조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김만배 신앙님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지난 1월 이들의 통신정보를 조회했고 이를 7개월 뒤에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독재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수천 명을 상대로 전방위적 통신 사찰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 취합 결과 최소 50명 이상이 통신정보 조회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합법적인 단순 조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조회하는 수준이었다며 통화 내역이 포함되지도 않고 수사 대상도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3년 전과 여야 입장은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수처가 이성윤 당시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며 통신자료를 조회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한 바 있습니다. 수사의 기본이라고요? 사퇴하는 게 기본이고 감옥 가는 게 기본입니다. 공수처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회가 좀 자제해야 될 일이 아닌가. 검찰의 통신조회가 최대한 제한적으로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여랑야랑 성혜랑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그리고 권성동 조경태 의원 릴레이 정치 뭘까요? 네, 이 한동훈 대표가요 식사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 초대 손님이 바로 6선 조경태, 5선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중진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을 가진다는데요. 첫날 표정 어땠을까요?
오찬에서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자, 눈길을 끄는 게 그동안 한 대표에게 쓴소리를 많이 했던 두 의원이죠. 네, 특히 권 의원은 대표적인 친윤 의원으로 꼽히죠. 한 대표에게는 쓴소리맨입니다.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거대한이 깨질 수도 있는 것이고 깨끗하게 이 문제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면은 더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다라. 교체의 생각이 있다 그런다면은 직접 당사자를 만나서 설득을 했어야 된다. 조경태 의원도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논란 때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한 대표를 비판했었죠. 자, 그러면 오늘 만남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아까 영상 보시면요. 들어갈 땐 따로였지만 나올 땐 함께였죠. 권성동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당대표로 기대가 크니 여러 의원들과 잘 소통하고 민심 잘 파악하고 조직 정비와 인선 잘하라고 했다더군요. 지나간 말들은 되풀이할 필요가 있겠느냐고요. 분위기는 좋았다고 했습니다. 자, 성 기자 말대로 이제 대표적인 친윤인데 왜 권성동 의원부터 만난 겁니까? 네,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일부러 권 의원만 따로 부른 건 아니었고요. 한 대표가 5선 이상 당 중진들에게 오늘과 내일 중 하루를 택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내일은 더 많은 5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나고요. 8일엔 4선 중진을 만납니다. 지난주엔 전임 황우여 비대위와 오찬을 했었죠. 한 대표 측에 물어보니까 달라진 정치인 한동훈의 모습이라는 평가도 내렸습니다. 그동안 정치인과 꼭 밥을 같이 먹어야 소통이냐고 했던 태도에서 달라진 거라고요. 첫 식사 정치 통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 오늘부터 여름 휴가를 갔는데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네, 나흘 전 정책위 의장직을 사퇴한 친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부터 닷새간 지역 곳곳을 순회하면서 휴가를 보낸다고 밝혔는데요. 첫날인 오늘 거제 옆에 있는 통영 중앙시장을 찾아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하, 통영이면 정점식 의원의 지역구네요. 네, 오후 4시 반부터 시작된 대통령의 시장 순방, 통영이 지역구인 정점식 의원이 내내 동행했고요. 천영기 통영시장도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아는 분이 계시노. 반갑습니다. 자, 이리 오세요.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 경남 거제시 저도를 찾았는데 당시에도 박종우 거제시장과 서일준 거제시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은 휴가도 편한 건 없어요. 휴가 행보 하나하나가 메시지죠. 맞습니다. 이 버티기 끝에 정책위 의장에서 사퇴한 정 의원을 만난 걸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휴가지에서 방송사법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민주당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지난해엔 잼버리 사태가 터지면서 마지막 날 취소하고 조기 복귀했고요. 재작년엔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아서 논란이 있었죠. 대통령의 휴가 늘 공방의 대상이 됐는데 이번 휴가는 편하게 다녀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일본 사도광산에 조선인 노동자 실상을 알리겠다 약속했죠. 잘 지켜질까요? 세계를 가다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이가타현 사도광산. 탐방 코스가 만들어진 현장에는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축하 문구가 크게 걸려 있습니다. 내부는 당시의 채굴 작업이 재현됐습니다. 하루 방문객이 1,000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곳에서 2km 떨어진 곳에 사도광산에서 일한 조선인 노동자의 삶을 알리는 박물관이 있지만 찾아가겠다는 관광객을 만나기는 어려웠습니다. はちょっと知らないですね。海側をちょっとドライブしようかな。 Not information about who was working there. No, I didn't realize there was a museum. 등재를 위해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한 일본은 사도광산에서 2km 떨어진 곳에 조선인 노동자 전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박물관을 가봤더니 2층에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의 생활 코너가 있었습니다. それから数字もですね、何人いたかということも分かる範囲では
記述というと記されています。両国の関係等々を鑑みて国の方で指導助言していただいて展示会し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하지만 전시물 어디에도 강제 노역 문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방문객도 약 20명에 불과합니다. 奥まってますよね。と目立ちにくいですよね。植民地支配が前提としてあって十分な説明がないと思います。パネルだけでわからないと思いますね。 일본 정부는 등재 이후 강제노동 현장인 조선인 기숙사와 공동 취사장터에 이 사실을 명시한 안내판을 세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찾았더니 주민이 사유지라며 민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 가을 열린다는 일본 정부 주최 광산 노동자 추도식의 구체적 계획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記念イベントとかの準備今ずっとしてますんで忙しいんですいません。全然決まってないです。 일본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현지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世界遺産だなんてお祭りじゃないわけですよ。過去を反省するというのが本来世界遺産の最大の目的でしょ。 사도섬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40도 가까이 오르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올여름 유독 기온이 높은데요. 상대 습도까지 평년보다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집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기억되는 2018년보다도 더 습한 상황입니다. 더위는 당분간 지속됩니다. 이맘때 서울의 최고 기온은 31도지만 내일은 33도, 주 후반엔 34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뜨거운 열기의 내륙에는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특히 남부지방에는 1시간 내에 최대 60mm가 한 번에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는 호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도 폭염 경보 속에 최저 기온이 강릉 27도 등 열대야가 지속되겠고 낮엔 대전과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 쏟아부었으니 괜찮다며 금메달 딴 김우진 선수보다 더 환하게 웃는 양궁 동메달 이우석 선수. 이 메달을 놓쳤는데도 승자를 웃으면서 안아준 탁구 신유빈 선수. 이제 우리 선수들 금메달 못 땄다고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이 결과보다 난 최선을 다했다. 땀 흘린 과정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더 뿌듯한 초긍정 올림픽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